자, 우리 학은모 카페 회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위더스에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맡게 된 박정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이력이나 프로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서칭을 해보시면은 많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이 강의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급 시험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서 1급 시험 준비를 그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에 관한 얘기를 조금 심층 있게,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급 시험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 내용이. 자, 이 시험은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1급 시험 준비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학은모 회원님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그죠? 공부하실 때도 법제론 시간에 또는 실천론 시간에 또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에 이 사회복지사업법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그런 자격증 제도예요.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한다고 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 국가 자격증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봤더니 사회복지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1급, 2급으로 규정되어져 있대. 그죠? 우리 학은모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아마 2급을 지금 대부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함께 1급을 준비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급수가 1급과 2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급? 예, 2급 준비하시면서 동차로 1급도 준비하시고,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건강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요런 자격증 제도,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2020년도서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1급 자격증을 갖고, 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해당 기관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으시면 이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여러모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 사회복지사로서의 제대로 된 위치를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보시면 시행령도 하나 볼까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 3조 안에 국가시험 얘기가 등장하는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이 2003년도서부터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그래, 우리 학은모 회원님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신다면 20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년이나 된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죠. 그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한 번만 했습니다. 1회 이상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텐데 한 번만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져서 20회 시험이 진행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리기관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 얻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규정이 되어져 있고, 자, 시험일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다시 얘기 나눠 볼 텐데요. 일단은 90일 전에 공고를 해서 보통 10월 말이나 또는 이제 11월 초쯤에 시험 일자가 공고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봤던 19회 시험, 18회 시험이 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1월 세 번째 주에 시험을 시행했거든요. 그런 점 또 다시 말씀을 올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필기시험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실기 없습니다. 필기시험 보게 되어져 있고,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자, 중요한 게요. 요거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요. 과목별 4할, 그러니까 40점이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40점. 그리고 총점 6할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합격자로 본다. 자, 요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더라. 자, 조금 실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치루어진 19회 시험의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고가 된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 겁니다. 21년도, 그러니까 19회 시험부터 변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회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변경 전에는 어땠냐면 원서 접수 시행하고 특별 접수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별 접수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열흘간의 원서 접수를 시행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원서 접수를 못한 사람들은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5일간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특별 접수 기간이라는 걸 둬서 한 번 더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 19회 시험 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20회 시험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번 주어진다는 얘기죠. 기존에 한 번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자, 시험 일정을 잠깐 보시면 우리 19회 시험입니다. 이제 접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접수,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2번 접수한다 그랬잖아요. 20회 시험에도 이런 추가 접수 기간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 조금 서두를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이 추가 접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은 응시를 해놓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지 않는, 즉 결시를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왜 그런지도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 보겠다고 응시료 내놓고 또 응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시를 해버립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제 많은 뭐라고 하나 시험 장소를 확보를 해놨었을 텐데 결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확보되어진 자리가 공석, 빈자리가 돼버리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이 추가 접수 기간을 두고 이제 추가 접수 인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응시자들 중에서 결시된 인원들에 한해서만, 그 크기에 한해서만 어떻게 추가 접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회 시험 때 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예정자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필기시험 합격자예요. 필기시험 합격자.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합격 예정자가 돼서 이제 발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합격 예정자가 되고 나면요, 이제 서류 전형,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보는 자격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그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 서류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행일부터 약 2달 동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2달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험은 필기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고 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그죠? 그 여부를 시험 이후에 어떻게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통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자, 요 점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격 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국사회복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서류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그러니까 응시 시험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일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한 서류 검토를 한다는 거 여러분 좀 잘 봐두시고, 자, 중요한 게 요거죠.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입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합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이 시험은 과목이 3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목이 몇 개? 3개라고요. 과목이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영역이 8개예요. 여러분들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걸 과목으로 알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있고, 자, 사회복지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각각의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 안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문제씩, 영역별로 25문제씩 해서 과목에 합산을 했더니 50문제, 75문제, 7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시험은 자, 입실 9시에 입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한 문제당 1분씩, 한 문제를 풀이하는데 시간을 1분씩 줍니다. 그래서 50문제를 50분, 합하면 75문제죠. 75문제를 75분, 그다음에 75문제를 75분의 시험을 봐서 요 중간쯤에 중식 시간이 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중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식사하시다가 또 그런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시험을 봐서 요 시간에 시험을 마쳤습니다. 2시쯤에 시험이 맞춰졌어요. 아마도 20회 시험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과목이라는 것과 영역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과목과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내용 살포시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과목별로, 그렇죠? 과목별로 어떻게? 예, 4할, 즉 4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4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었고, 자, 두 번째, 총점 조건이 있어서 전체 점수가 6할, 즉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과목이라 그랬죠. 사회복지 기초가 과목이에요. 그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을 묶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과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목별 낙제라고 하죠. 40점이 안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과목별 낙제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조건, 과목별 과락 조건이 있고 총점 조건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줬었을 때 어떻게?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과락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과목별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40점이 안 됐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을 합해서, 즉 50문제죠. 합하면 50문제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얼마인가요? 예, 20문제가 되죠. 요 안에서만 20문제를 맞춰주시면 과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사론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사회복지 조사론 빵점을 맞았습니다. 빵점 맞았어요.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5개를 틀렸습니다. 한 문제당 1점씩 계산을 했었을 때. 그래서 20점을 맞았을지라도 어떻게 과락은 된다 안 된다? 과락 안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시험은 보통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 통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1년에 한 25,000에서 3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한 명, 어떤 시험에는 이제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과락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더라.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과락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락 고민하지 마시고 총점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점만. 자, 이러한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의 합격을 위한 일종의 전략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무엇이냐?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조사론이더라고요. 조사론이나 3교시에 등장하는 정책론, 2교시에 등장하는 지역사회 복지론과 같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영역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해 두시고, 그죠?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셔서
최소한의 점수만을 확보하신 이후에 나머지 영역들, 그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뭐 행정, 법제 같은 경우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시게 되면 어떻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점을 몇 점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50문제, 75문제, 75문제를 전부 더했더니 200문제가 돼요. 여기서 아까 전에 총점 조건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총점이 몇 프로? 60점이에요, 60점. 100분의 60%입니다. 그러면 6, 20이 120점이에요. 몇 개만 맞추시면 된다고? 120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통틀어서. 그럼 합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이렇게 쉬운 시험이. 200문제 중에서 120개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 왜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할까? 그 이유 우리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과락 조건이 있고 총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과목으로 보더라. 그래서 영역별로 빵점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과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쭉 보셔서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라고 해서요. 1.2배, 1.5배 보통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1.2배나 또는 1.5배 정도 더 연장을 시켜준다는 것도 여러분 좀 그냥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합격자 결정 기준, 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 4할입니다. 그리고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과목별 낙방, 즉 과락, 이 4할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점의 6할이기 때문에 200문제로 계산했었을 때 120문제만 맞춰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자,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합격 예정자가 돼서 어떻게 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혹시 부적격자가 되면 그때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응시할 수 있고 또 누가 결격이 될 수 있는가?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4조 1항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 전공하시고 석사나 또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인데 2월 28일까지 하교해요. 그러면 내년도도 2022년도 20회 시험도 2022년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2월 달에 본다 그랬잖아요. 첫 주에. 그죠? 그 시험 보고 나서도 2월 28일 시험 본 이후에 졸업생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졸업 예정자라고 얘기하죠. 이분들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뭐 고등학교에 따른 대학에서 복지부를 용어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과목,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하신 분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학 전공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 대학에서 이수하시고 학사학위 취득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졸업 예정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2월 28일 날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해당이 되고요. 또 뭐 동등 이상 학력.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자, 교과목 이수한 자 해당되어지고, 우리 학은모 카페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3호나 3이나 그 다음에 뭐 외국 대학 졸업생들도 되는데요. 이 5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1년 이상의 경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것이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4년제 대학은. 그러니까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에 뭐 사이버대학이나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시잖아요. 사회복지 관련 학점을 이수하셔서 사회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2월 28일까지 취득의 예정이신 분들은 시험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회 시험에. 이해되죠? 자, 그런데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들, 그죠?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서 이제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하신 선생님들, 자, 2년제 대학에서 2년제 대학 역시도 이제 전공 불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현장 경력을 만드셔야만 이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4년제 학위 이상의, 그러니까 4년제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 전공 불문하고 사이버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 2월 28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전문대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어떻다 바로 보실 수는 없고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얘기들은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응시 원서 접수하고 자, 잠깐 보시면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이제 학원모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 준비를 해나가는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시험 공고가 뜨면, 그리고 시험 공고가 떠서 어떻게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십시오라는 것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역대 응시 및 합격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응시 합격률인데요. 자, 보이시죠? 2017년, 18년,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21년까지. 그러니까 19회, 18회, 17회, 그다음 16회, 15회 시험서까지의 통계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3만 명 정도 시험을 보세요.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응시자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응시하는 거하고 여기 대상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이제 원서대를 내신 분들이세요. 예, 그분들이시고, 실제로 시험장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21년도 시험, 즉 19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시험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응시만 해놓으시고서 시험장에 가지를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한 8,000명 정도, 그렇죠? 여기도 한 6,000명 정도 시험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해놓고 응시를 하지 아니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20% 이상, 그래서 전체적인 응시율은, 실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한 80% 정도 규모가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이시고, 이게 시험 보신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서류 전형까지 합격 예정, 필기시험 합격하셔서 합격 예정자가 되시고 또 서류 전형까지 마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17,000명이 됐습니다. 이게 합격률이 60% 정도 되는 거죠. 자, 우리 19회 시험은 여러분들 소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가장 쉬운 시험 랭킹 3위였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60%였었어요. 보통의 합격률은 자, 26%, 33, 34.2, 32에서 30% 초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이 시험을 응시하면, 즉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3분만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들 어떻게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이 참 어렵다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왜 그런지에 관한 논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10명의 시험을 보면은 3명 정도 합격한다. 이 19회 시험이 60%나 되는 합격률을 가졌기 때문에 20회 시험도 60% 이상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20회 시험은, 이 19회 시험은 난이도 실패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된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20회 시험에서는 다시 이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30%대로.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합격 전략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공부해야만 내가 제대로 된 합격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보시면 베스트 공략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뭐죠?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Believe confidence 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난 머리가 나빠서 못해.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변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본인 스스로한테 하십니다. 또 어떨 경우에는 이 1급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자, 1급 자격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위치, 전문성을 드러내는데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고요. 국가도, 정부도 자꾸 지금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뭐 학교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도를 자꾸 확대시키고 이게 지금 더 늘어날 거예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그리고 그 시험의 응시 자격 조건으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조건이 된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사회복지사로서 제대로 된 위치에 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만나야 될 클라이언트들은 다 할 수 없다에 익숙해지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나가서요. 제가 지금 한 15년 이상을 이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60대 중반, 거의 70대에 이르신 분들이라도 난 하겠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셨었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열매, 그 합격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더 나은 방향,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을 통해서 인생에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두 번째가 effectiveness,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방법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strategy, 전략적으로 학습하시고요. trust에서 자, 강의 교재 절대 신뢰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강의와 우리 교재만 절대 믿으시고 여러분들 거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합격을 제가 감히 보장하겠습니다. 자, 빌리프 컨피던스 보시면 자신 믿어라. 수험에 임하는 목표를 먼저 정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왜 1급 시험을 준비할까?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다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자기 테스트,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반드시 다음 20회 시험에 합격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주셔야 돼요. 에이 뭐 오래 해봤자 오래 하고 뭐 시험 삼아 한번 해봐야지.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주시고 자, 자신감 가져주십시오. 안 될 거 없습니다. 예, 안 될 거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죠?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대체 안 될 게 무엇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합격하시면 여러모로 달라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나는 잘 될 거다. 난 해낼 거다. 난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외침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가 effectiveness, 효율적 학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계획 세우는 거예요. 수험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일 학습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관리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1년이 채 안 되죠. 이 기간 동안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내 삶의 그동안의 일상적인 삶의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하고 바꿔서 이 수험에 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뭐 총점 12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전국 평균이 30%밖에 되질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험은 1월 세 번째 주나 또는 2월 첫 번째 주에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말 연시의 시험이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연시의 시험이 있죠. 연초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초에 얼마나 바쁩니까? 연초에 시험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 연초 시간에 우린 굉장히 바쁜 일상을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년에 가야지요. 그렇죠. 송년회 망년회 같은 얘기죠. 신년회 준비를 해야 되죠.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하나요?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서 같은 것들을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잖아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런 준비들에 바쁘셔서 어떻게 이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시율이 굉장히 시험에 실제로 보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20%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 보면 되지 뭐. 올해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시험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이 시험이 어떻게 시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은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8개 영역을 공부해야 되죠. 8개 영역.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8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대로 된 교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교과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교재를 가지고서는 절대 시험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혼자서 독학하시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시험의 시기가 연초라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공부 분량을 다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만 들여다 보시고서 시험장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예. 혹시 지난 시험에서 아픈 고배가 있으셨던 분들은 제 얘기가 무엇인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만 세워지고서 접근하신다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그런 관리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 학은모 카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같이 얼마만큼 공부하십시오 라고 수행 과제를 드릴 거고요. 그 과제를 이행하시게끔 제가 좀 강제를 해보려고 해요. 자, 공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어떻게 여러분들 학습을 컨트롤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스트래터지, 전략적으로 학습해 주십시오. 영역, 단원별로 맥락, 주제, 핵심 키워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읽고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은 갈수록 난이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특히 어떤 맥락과 특히 현재 바뀌어지고 있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 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출제되어지고 있고 또 바뀌어진 제가 또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새롭게 바뀌어진 교과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외워서 될 시험이 절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중심적인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하시는데 초점을 두셔야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 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영역 먼저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은 법제론이 사실 가장 큰 뿌리가 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 복지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 또는 정책적 현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부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천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정책론, 행정론의 많은 내용들이 법제론과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제론은 여러분 한 번에 쉽게 그 다음에 뭐 짧은 시간을 갖고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일정 법조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는 연습,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영역은 법제론이에요. 제가 카페에도 어떻게 수행 과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린다 그랬죠. 법제론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오세요. 이렇게 제가 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을 열심히 수행해 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만의 수업 노트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뭐 시험 붙기만 하면 되지 뭐. 무슨 요령을 얘기하고 좋습니다. 저도 수업 중에 계속해서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더 쉽게 공부할 것인가 암기 방법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요령만 추구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만 해서 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많이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린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가예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지식 소양이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그런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을 가시고 지금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탁인데 이때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공부하실 기회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리드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수업 노트라는 것도 내가 나만의 추억이 될 수 있는 노트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요점 정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합격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도 이번에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트러스트. 강의 교재 절대 신뢰하십시오. 제가 제시해드리는 강의는 무조건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위더스에서 제공이 될 텐데 여러분들 강의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그 강의를 한 강도 놓치지 마시고 수강해 주십시오.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 제발 여러분 믿으시고 그 강의 안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기억해 주시려고 애써 주시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하죠?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SNS가 있죠. 카페에서 Q&A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영상으로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끝까지 알아가고 그래서 완성된 자세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제가 약속드리고 또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자, 시를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님의 시입니다. 제가 봉독을 좀 할게요. 내 곁에 친구가 없다면 길은 멀고 험해라. 꽃길도 홀로 가면 쓸쓸하고 허무해라. 내 곁에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멀고 힘든 길도 걸음마다 꽃이어라. 참 시가 좋죠. 친구가 있다면 멀고 힘든 길도 어떻게 걸음마다 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다 봤습니다. 이것 외에 시험 자체를 놓고서 어떤 논할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험 준비에 임해 주십시오. 함께 해서 고맙고요. 자,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